심파극이란 말도 우리 심파극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국에서 심파극 하면 어떻게 이해하죠? 심파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우리가 언어를 쓰지만 그 언어를 모른 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심파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눈물 콧물, 소위 최루성 멜로드라마 이런 걸 심파극이라고 부르죠. 그게 일본에서 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원래 심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심파는 신극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보는 장면처럼 그런 가부키나 노화 같은 전통적인 연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상의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연애담을 다루고 있는 신극을 신극 혹은 심파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한국 속으로 변형되면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막 눈물 콧물 짜거나 아니면 70년대 영화의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뭐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했지만 아이는 낳았지만 내가 기를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 콧물 짜는 이야기를 심파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파를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심파라고 한 말은 신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전에 있었던 연극적 양식과는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사키 슌코 선생이 뭔가 할 때마다 계속 그 남편이 계속 그러잖아요. 얘가 심파극보다 더 낫지 않아? 이 작품보다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작품, 이 영화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사키 슌코 같은 심파극 작가들이 썼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더 좋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 영화 내용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실제로 다이쇼 3부작이라고 했는데 다이쇼는 메이지 유신 다음에 온 되게 짧은, 얘네는 이제 천황에 따라서 시호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 시기였었는데 메이지 유신이 소위 말해서 근대기, 개화기라고 한 다음에 다이쇼는 그 근대기, 개화기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시기예요. 한국의 드라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시공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사극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사극은 아니고 되게 가까운 시기 언제일까요? 한국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는 거. 이병헌, 김태리 나오고 막 이랬던 드라마들. 언제였죠? 그 시기. 맞아요.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경성제국시대라고 또 얘기해요. 경성시대라고도 줄여서 얘기해요. 왜 그 시기가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도 있지만 근대적으로 신문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의식이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강점기라고 했던 개화기라고 했던 아니면 뭐 경성시대라고 했던 이 시기 때의 어떤 양식들을 보면 이게 요즘의 한국인지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의 한국은 또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다 착종돼서 뒤엉켜있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신 이 아지랑이 자에서도 다이쇼 시대를 보면 저게 현대 일본은 아니죠. 지금의 일본은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뭐 막부들이 살고 뭐 사무라이들이 휘젓는 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뭔가 근대화가 됐는데 과거와 현실성 멜로드라마 이런 걸 심파극이라고 부르죠. 그게 일본에서 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원래 심파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심파는 신극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보는 장면처럼 그런 가부키나 노화 같은 전통적인 연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상의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연애담을 다루고 있는 신극을 신극 혹은 심파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한국 속으로 변형되면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막 눈물 콧물 짜거나 아니면 70년대 영화의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뭐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했지만 아이는 낳았지만 내가 기를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눈물 콧물 짜는 이야기를 심파가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파를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심파라고 하는 말은 신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전에 있었던 연극적 양식과는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사키 슌코 선생이 뭔가 할 때마다 계속 그 남편이 계속 그러잖아요. 얘가 심파극보다 더 낫지 않아? 이 작품보다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작품, 이 영화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사키 슌코 같은 심파극 작가들이 썼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더 좋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시면 영화 내용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리고 동반자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코드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기 때 동반자살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왜 유행을 했을까요? 좀 전에 심파극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대단히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새로운 연애 풍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안에서 너 쟤랑 결혼해 하면 네 하고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갔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서로 약속을 하고 징표를 줘요. 뭐 여기서 꽈리고추를 주는 것처럼
보통 뭐 구슬이라든가 뭐 반지라든가 이런 걸 주고 나면 이것 때문에 순정을 바쳐야 되는 새로운 연애의 풍속도가 생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이 연애 통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연애 통념이 100년 전에도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도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어떤 연애관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삼고 있는 사회가 됐죠. 이거 2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과 연애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들은 확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고백이자 사랑의 완성형이었고 그럴 때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반자살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동반자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신연애 풍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 때 중간에 왜 인형 들여다보게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 있죠. 그 아들은 어떤 일을 벌였던 겁니까?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어떤 일을 벌였죠? 아버지가 되게 괴로워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줬던 거. 그게 뭐였죠?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뽀샤시한 화면으로. 맞아요. 유부녀를 좋아해가지고 유부녀랑 결국 동반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형의 내용이었었어요. 그 처음에 등장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죽은 아들이 벌였던 게 바로 저 다이쇼 시대 때 최고 절정인 어떤 사랑의 형태라고 했던 동반자살을 직접 벌였던 인물이었고 그것을 다른 인물들이 들여다보면서 아 그랬군요. 소데스까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죽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낭만적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고 그런 형태들을 보여줬었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동반자살, 심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일본어 한자로 그 유곽에서도 그런 것들이 대유행을 했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 매춘 부분은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지만 저 다이쇼 시대 때 유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여성이라는 이미지와 같이 결합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그 경성 시대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대성 연구들을 한 국내의 저작들을 보면 여학생이라는 존재와 저 유곽의 여자가 사실 구별되지가 않아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이라는 이미지에서는 둘 다 모던 여성이에요. 모던 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범주로 막 취급하거나 이것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다이쇼 시대에도 유곽에 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왔던 뭐를 했던 그렇게 됐다가 서로 사랑의 맹세를 하고 그렇게 죽는 일들이 또 많았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건 유곽의 대유행이기도 했었어요. 저 심중이라고 하는 동반자살의 현상은.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한 게 다이쇼 말기에는 20년대 말이 되는데 이 영화는 27년에 딱 시대성이라고 찍혀져 있죠.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다이쇼 말기가 배경인 영화예요. 친자 심중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도 자기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동반자살해요. 물론 그들이 무슨 근친의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증명의 단계였었다 그래요. 우리의 지금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연하고 있는 풍경도 한 100년 뒤에는 딱 지구인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왜 영화 보고 나서 저런 얘기를 왜 듣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맥주나 한 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대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적 풍경이고 한국 영화에서 이 시네마톡이 형성된 것도 제가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역사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역사지만 항상 시대성이랑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더 이제 이 다이쇼 시대라는 것과 동반자살이라는 것과 신파극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들어오셨으면 이 영화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그걸 완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영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다 끝이에요. 영화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동반자살 얘기 계속하고 동반자살을 하지 못했던 마치자키 순코가 나중에 가부키 보면서 그 여자한테
같이 살았어야 된대라고 하는 건 그 여자가 이미 떠난 다음에 마치 그걸 후회하는 말을 하는 남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걸 못했던, 4번이나 만났지만 4번 되면 드디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했던 남자의 후회담이기도 하고요. 다이쇼라고 하는 시대가 어떻게 착정돼 있나? 1인에 2내 사실 독일에서 왔는데 이 독일에서 온 여자가 갑자기 일본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 어떤 운명. 이게 다이쇼 시대 때 나왔던 유명한 무희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은 이즈미 쿄카라고 하는 사람의 당대 그 다이쇼 시대 때 작가의 문학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지랑이 잘하는 동명의 작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부만 나와요. 맨 마지막 장면이 거의 아지랑이 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사람이 썼던 뭐 연애 편지, 춘추 이후, 별의 가부키, 산장 등을 발췌해서 각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지랑이 자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초반부 장면은 산장에 있는 장면들,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내는 원래 일이네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귀화한 독일인인데 그래서 금발의 여성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결혼,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화가 됐는데 이때 많은 작가들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 뭘까요? 왜 썼을까요? 국제 결혼 얘기. 신기해서? 오늘날 한국에서 국제 결혼은 일도 아니죠. 너무 많죠. 유튜브 보면 다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던데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초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화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건 생각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제결혼이 쉬웠겠습니까? 대부분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고 무희 같은 작품들은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보면 외국 여자와 일본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들이 사실 다 깔려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을 쓴 이유는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결혼이 워낙 힘들었고 1인애가 인애가 되는 과정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화적 과정이에요. 그게 다이쇼 시대의 한 특징이에요. 역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국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지만 저 시기 때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드라마들 보시면요.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외국인 사위가 나오는 게 드라마에 되게 중요한 소재이기도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얘기가 다이쇼 시대와 되게 맞물리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희나 아지랑이자 같은 것이 바로 국제적 커플이 등장하는 대표적 소설들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즈미 쿄카는 환상문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꽈리고추라든가 어떤 영혼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특히 환상문학은 워낙 기본적으로 낭만주의라고 하는 태도가 깔려있는 문학적 세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즈키 세이준의 작품 속으로 투영이 돼서 스즈키 세이준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들을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27년도가 아니었군요. 이게 자꾸 이제 기억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잘 헷갈려요. 26년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첫 만남, 이 여자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가장 큰 이슈, 한번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환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의 만났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였죠? 물건 하나, 사물 하나. 꽈리고추 전에. 편지죠, 편지. 그 편지는 마치자키 슌코에게 전해지는 어떤 유부녀의 편지였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 사이에 대화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사키 슌코도 사실은 이미 저 시대 때 새로운 어떤 방식의 낭만적 사랑에 취해 있었던 그런 남성형 예술 작가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편지 대신에
그러면 제 꽈리코츠를 드릴게 하면서 꽈리코츠를 주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영혼이고 영혼을 줬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동반자살의 증표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미 첫 만남에서 이들은 같이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거 약간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항상 이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남편이 나오는 것과 남편이 이 여자 얘기를 들려준 것과 왔다 갔다 턴턴하는 구조로 3번이 연이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은 기본적으로 저 남편에게 내가 만난 어떤 여자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이 다마스키의 2번째 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엔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총으로 쏴 죽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얘기다. 물론 쏴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반자살을 구경해야겠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한 4, 50분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만나는 그 꽈리 여자랑 하면서 계속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를 계속 물어보는 어떤 화자 진행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남자가 있는 속해 얘기가 현재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나타난 장면들은 이 남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뒤에 후반부 장면을 제외하고는 과거 회상에 속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편하게 좀 표지를 구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절함을 원래 옛날에도 없었는데, 근데 옛날 영화들은 야쿠자 영화나 뭐 매춘부 영화들은 그런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뭔가 그것들을 확 넘기니까 저희가 좀 혼돈하거나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번째 만남이죠. 2번째 만남은 또 그 남편 찻집에서 기다린다는데 어떻게 할 거죠 하면서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해요. 이미 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번째 썸을 첫 번째가 썸이었으면 꽈리고추 주고 편지 안 줄 거야, 꽈리고추 줄 거야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면 2번째는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바람피게 되거나 어떤 정념이, 사랑의 정념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과정들을 만남 단계로 보여주게 되는 과정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3번째 만남이죠. 그래서 갑자기 또 가다가 기차 타고 간 다음 장면들에서 저 여자가 있는 어떤 방에 갔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장면들이에요. 네. 우연도 3번 겹치면 네 아주 무섭네요 라고 하는 아마 이 대사가 기억나실 거예요. 우연도 3번 겹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엔 사랑이 이루어졌으니까 약간 뭐 육체적 장면들도 나오죠.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고 뭐 정사 장면인데 원래 스즈키 세이주는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영화들도 있긴 있습니다. 니카츠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들 중에는 있긴 있는데 꽤나 탐미적이고 우아하게 묘사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저렇게 3번째 만남, 관계의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약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추나도라고 하는데 다이쇼 시대 때 유메지라는 영화 보시면 그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렸던 작가예요. 화가 중에서. 소위 말해서 남녀의 어떤 성적인 묘사들이나 행위라든가 어떤 자세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더럽게 그렸냐라고 한다면 꽤나 또 탐미적이고 아름답게 또 잘 그려서 나름 일가를 이루었던 뭐 그런 그림의 품들이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도 좀 어떤 구도나 화면의 어떤 액션이나 행위들 속에서 배우들을 통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정체를 밝혀냈나? 기차에서의 장면들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기차에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바람피는 어떤 남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 마사키 준코가 막 이상하게 쓰러지고 혼자 막 이렇게 생쇼를 하는 장면들도 보셨죠? 보고 있으면 저게 뭐 하는 거지? 싶으실 텐데 그냥 그대로 되게 직선적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는 옛날에도 그렇고 이때 다이쇼 3부작 때도 그렇고 복잡하게 머리를 꼬거나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만든 사람이 결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복잡해 보일 뿐인 건 워낙 많은 이미지와 많은 정보들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이쇼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화된 역사 시대, 저희도 경성 개화기 시대도 잘 이해를 못할 터인데 남나라의 어떤 개화기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일정한 혼란일 뿐이지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면 의외로 쉽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찌고이네르 바이젠만큼이나 되게 명징한 영화 중에 한 편이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던 사연들이 나오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내가 죽었고 병원에서 죽었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전에 마사키 순코는 그 이내를 또 만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남편이 그럼 우리 오늘은 내가 나인데 같이 놀러가 하면서 어떤 술집에 가서 그 술집에 있었던 여자죠. 하인처럼 하녀처럼 있었지만 또 그 남편 그 백작과는 어떤 내연적 관계가 있는 그런 여자가 그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인님이 독일로 유학하기 바로 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원래 독일인이었는데 이렇게 이네라고 하면서 검은 머리로 같이 살았다. 근데 아팠다가 죽었다. 뭐 이런 사연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부인 얘기를 하다가 술집에 만난 또 어떤 하인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네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타나게 돼서 여러분의 머리는 멘붕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네가 진짜 있었네? 저 이네가 저런 여자였네? 또 전혀 다른 배우가 맡고 있죠. 이건 죽었다는 얘기 듣는 장면이고요. 뭐 또 이 여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사랑에 가까워요. 이거 심파극 대사 같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네, 계속 연이 이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펼쳐지고요. 그 꽈리고추 파는 할머니 뭐 그런 얘기 장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할 겁니다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남자는 기차 안에서 같이 죽는다는구만 하면서 동반자사를 자기가 꼭 보겠다.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꼭 보겠다라면서 이 사실은 마사키 준코를 되게 협박하는 그런 장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술집에서 숙박 시설에서 기다리는데 또 거기서 일하는 여자가 아나보루가 뭐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아까 아나보루 말씀하셨는데 아나보루는 아나키스트를 일본어로 표기한 그런 뜻이에요. 아나키스트도 당연히 낭만주의 시대 때 산물이에요. 물론 저 시대 때 존재했지만 다이쇼 시대 때 아나키스트 하면 뭔가 과격한 일을 저지르고 여자를 끌어다가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그냥 통념적으로 아나키스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래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최대 자유방임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아나키스트라고 하고 일본의 사상사 운동에서는 아나키스트 운동이 꽤나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건 사실인데요. 뭔가 테러리스트나 가까운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막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부인과 이네가 이렇게 같이 또 놓여있는 장면.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저 두 존재는 분리되어서 등장을 하지만 결국엔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술집에 갔더니 저 남자가 또 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뭐 그렇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멍을 보여주게 되는 이 남자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또 남자의 두 명 이항 중에 또 새롭게 등장해서 나중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번째 사망의 역할을 사실 영화 초반부에도 한번 나타나거든요. 그 두 번째 부인이 이렇게 갈 때 저 남자와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꽤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영혼이라든가 훨씬 더 자유로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마사키 순코의 좀 더 방탕한 도플갱어 같은 또 다른 짝페어 같은 그런 이미지로서도 읽을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미래가 나오죠. 이제 네 번째 미래가 결국 이들의 결과물이죠. 네 번째 미래는 결국 사랑에 빠진다고 하네요. 네 번째 만나면 게임 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살을 하겠냐고 저 여자가 제안을 하는데 마사키 순코가 그것을 거부하죠. 영화 속에서 거부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때 꿈을 훔쳐온다는 거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어떤 완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남녀 주인공이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고요. 영원히 안 깬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영혼에 대한 약속이죠. 사랑의 완벽한 양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연애하다 보시면 내가 뭐 네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물은 맨날 묻히고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을 하죠. 그중에 최고의 절정의 약속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이겠죠. 근데 결국 이것도 낭만적인 사랑이라면 어차피 우리의 사랑이 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원히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여자가 역설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 그 아트나인에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 자막들을
이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여기에 막 시 읽고 뭐 중간에 버섯 얘기하고 막 기차에서 이럴 때 그 식구들이 사실 읽는 시예요. 유명한 일본의 시가 문학들의 뭐 바쇼라든가 이런 하이쿠의 대가들의 시들을 갖다 인용하는 건데 아마 그것이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리느라 좀 혼란스러워서 그랬는지 이번 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사키 준코의 이야기도 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해서 이 작품의 많은 대사들 중에 일부는 기존의 일본 다이쇼 시대뿐만 아니라 뭐 메이지 유신이나 초기 근대 문학 때 중요한 작품들 혹은 그 이전의 작품들의 어떤 문학 작품의 인용도 있었다라는 것도 레퍼런스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자 계속 동반자사 구경한다고 하고 결국 이게 그 구멍 보여준 그 이상한 아저씨 자기 아들 이게 아들이고요. 이게 그 여자예요. 이게 그 재현됐던 장면이에요. 아마 지금 보시면 마치 꿈처럼 표현됐는데 기억나시죠 이 장면? 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낭만의 극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거의 30분 동안 때려 붙는 장면이 저 가부키 장면인데 이 가부키 장면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레네와의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레네와 심지어 동침까지 하게 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죠? 그게 사실은 죽기 전 후에 뭐 이런 상황들이 펼치면서 뭐 뒤집기는 묘미가 있지 당신은 구멍 천재라고 하면서 그 낭만적인 이 독일 여자 첫 번째 이 백작의 부인이었던 이 여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 남자가 결국 품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두 번째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첫 번째 이 여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 편지를 주웠다는 그 편지가 바로 그 편지였고 이 여자에 대한 편지였고 결국 이들의 관계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얘기였고 이 영화의 모든 출발점이다라고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편지가 사실은 이 일인의 혹은 이내가 보낸 편지였다라고 충분히 소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 남자가 고백을 하죠. 이 두 번째 부인한테. 그때 못했는데 같이 죽자고 했는데 못 죽었는데 같이 살고 싶어. 그러자 이 남편이 나타나서 이죽거리죠. 넌 뒤집기는 못해. 라고 이죽거리는 그런 장면들에 해당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대사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레네라고 하는 그 독일 여자는 사랑적 낭만 때문에 일본에 와서 그 백작과 결혼을 해서 이내로 사귀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정신병에 걸렸었던 뭐든 미쳐서 바뀌어 갔지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내용의 심층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그런 여자를 둘러싸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펼치는 이상하고 기이한 얘기가 오늘 보신 아지랑이자 마치 아지랑이가 후루루 피어오르는 것처럼 뭔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낭만스러운 그런 이미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전체 서사의 가장 핵심은 여기서부터 다 출발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 무대에서 혹시 안 무서우셨어요? 안 무서웠어요. 괜찮았어요. 갑자기 휙 날라오는데 이거 갑자기 뭐지? 드디어 스즈키 세이준이 귀신 영화까지 하나?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게 이레네의 얼굴, 이네의 얼굴이었고 또 이 여자도 갑자기 또 휙 일어나서 저렇게 보여주는 이 두 컷이 두 여자의 어떤 운명이 사실은 이 여자는 꽤나 충실한 집안에 이 남자에게 복속하는 되게 전통적 이미지의 여자고요. 이네는 당연히 독일의 여자고요. 이 두 가지가 다이쇼 시대 때 두 여성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들은 하나로 오버랩돼서 저 백작과 결혼했고 이 남자가 마사키 준코가 사랑하는 두 여자의 어떤 이미지로서 표상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 전체를 심플하게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게 제일 표상되는 저 두 장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제 말씀, 요 말이 이해되셨으면 영화가 이제 이게 이런 영화구나. 나머지 갖고 계속 장난치고 있는 거구나. 되게 집요해요. 또한 되게 멜랑콜리하고 어떤 낭만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집착적으로 이미지를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실제적인 것처럼 동반자살이다. 마치 동반자살이 일어난 것처럼 저 사람들이 달려가는 장면들이 있고요. 어쩌면 현실. 그리고 툭 그럼 다시 기차 장면이 나오죠. 그 여자가 나타나고 그 같이 다른 남자가 있던 거고 이 남자가 딱 깨어났을 때 보면 이게 이때부터 영화가 끝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기차 타고 가면서 그 백작을 만났을 때 끝난 것 같고 나머지는 이 남자가 상상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후반부 기차 이후의 장면들에서 다시 여기로 회귀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쩌면 이 사람이 쓴 소설일 수도 있고 심파극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소환이 되면서 영화는
이 장면과 이 남자가 보여준 몇 가지 이미지로 영화는 파바박 끝이 난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결국 이 영화의 엔딩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생각보다는 꽤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가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